번째 세션은 공공행정 이슈에 대한 코이카 중장기 전략 수립 논의입니다. 본 세션의 진행은 김희인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김인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모더레이터를 좀 더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 오늘 주제가 코이카의 이 SDG를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 하는 그런 주제다 보니까 저희 코이카 내부의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좌장을 맡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 권태면 이사라고 정제사회개발 분야를 총괄하시는 이사님이 맡고 마지막 날은 제가 다시 좌장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행정 세션하고 농어촌 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코이카가 주요 5대 분야로 공공행정, 농촌개발, 그다음에 보건,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과학기술, 에너지를 지금 5대 분야로 선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공행정입니다. 그래서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세션의 발표를 맡아주신 연사들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혁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원준 행정자치부 행정한류 담당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은주 코이카 공공행정팀 전문가입니다. 본 세션의 진행 순서는 먼저 김은주 전문가님께서 공공 이슈 분야에 대한 코이카의 중장기 전략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혁주 교수님과 김원준 과장님께서 저희 코이카 전략에 어떻게 SDG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각각 발표해 주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에는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김은주 전문가님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공행정팀에서 거버넌스 전문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먼저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협력 위크를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 열릴 행사에서 저희 공공행정팀이 첫 번째 순서로 문을 열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늘의 행사의 취지가 저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초대해서 모신 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 이 SDG를 이행해 가는 방안을 모색해가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은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저희 국제개발협력학회 거버넌스 분과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또 행정자치부 과장님께서는 단지 행정자치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정부의 어떤 우수한 역량들을 개발도상국으로 전수하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셔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모신 두 분으로부터 더 길게 20분씩 얘기를 듣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오늘 발표는 거버넌스 분야에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재 코이카에서 2016, 2020 전략 방향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아직 사실 초안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SDG 플래그십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직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이카 중점 분야 공식 명칭은 한글로는 공공행정이지만 저희가 행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치, 행정, 사법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사실 선진 다른 국의 원조 기관들은 이 명칭 자체를 거버넌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거버넌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버넌스는 빈곤 감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원조 효과성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거버넌스가 개발의 수단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이 사실 신앙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SDG 목표에서는 16번 목표로 거버넌스와
제도와 관련된 목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16번 목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목표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목표는 이 16번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하게 오늘 말씀드리진 않고 다른 또 연사분들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발도상국의 정부의 제도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 부패 방지랄지 참여의 원칙이랄지 정부 효과성의 원칙이랄지 정말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들이 이 16번 목표 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MDG에서도 지난 15년 동안 거버넌스가 강조되었는데 왜 이 SDG 시대에도 다시 거버넌스를 주목해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MDG 그 목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포스트 2015 논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었던 그 MDG 한계가 바로 MDG로는 이 불평등 문제 그리고 지속 불가능 문제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걸 포괄하기 위해서 17가지의 목표 그리고 169가지의 과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방대한 목표를 단지 목표로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개발도상국이 그 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이카 입장에서도 사실 거버넌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신흥 공여국들이 등장하면서 그 원조 구조가 아키텍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 자금의 규모가 지금은 기본 단위가 밀리언 달러 단위가 아니고 빌리언 달러 단위로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관 간의 경쟁도 사실 엄청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무상 원조 기관인 이 코이카 그리고 다른 나라의 원조 기관에 비해서 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이카가 어떤 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공행정 분야 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학계, 정부 그리고 월드뱅크, UNDP 등 이 국제기구에 15명 정도 전문가분들을 다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이 코이카의 보완적 역할로서 거버넌스를 주목하라는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걸 섹터로 볼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 나라의 제도를 개선하고 그 나라 공공부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인적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이 코이카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밸류 프로포지션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한국에서의 그 시각을 조금 더 확대해서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 거버넌스 분야에 어떤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SDG 앞으로 15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SDG가 해야 할 일이고 저희 코이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이 국내 개발 재원 동원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더 이상 ODA로 그 부족한 개발 재원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재원과 결합한다든지 다양한 혁신적인 재원 동원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공여기관의 입장이고 수원국의 입장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스스로 걷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즉 조세와 관련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세는 단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 빌딩의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정부의 뭐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 등 이 거버넌스의 핵심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분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2015년 7월에 그 SDG 9월 UN 회의에 앞서서 7월에 열렸던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렸던 개발 재원 동원 회의에서 아디스 텍스 이니셔티브라는 국제 이니셔티브가 출범을 했고 우리 정부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것의 맨데이트가 2020년까지 5년 뒤입니다. 2020년까지 조세 분야 원조를 2배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외교부랑 코이카만 할 일이 아니고 현재 재정경제부, 국세청, 뭐 이런 금융 관련된 부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안을 만들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둘째는 분쟁 및 치약국 그리고 안보의 이슈입니다. 열흘 전에 일어났던 그 파리 테러 사건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리에서 호텔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동 지역의 불안한 정세와 그리고 취약국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한 3년 동안 포스트 2015를 논의하면서 ODA 정의 자체를 이 안보 이슈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논의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MDG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국 보니까 MDG 1번 목표였던 파버티 리덕션을 달성하지 못한 나라들이 대부분이 이 프레자일 스테이트 취약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파버티 레이트를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빈곤율이 줄어들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지만 이 취약국에서는 앞으로도 빈곤율이 줄어들 것 같지가 않아서 이 나라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현재 우리나라도 취약국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2011년 부산에서 열렸던 그 회의에서 하이레벨 포럼에서 뉴딜 선언을 선포하고 그 이행국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취약국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 개발도상국의 민주화와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거버넌스 분야에서 다뤄야 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 지역의 불안한 정세와 취약국 문제의 배경에는 이 개발도상국의 구조적인 실업 그리고 만성적인 불평등,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런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도국에 있는 그 청년들이 실제 이런 일자리가 없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유럽으로 난민이 되어서 가는 이코노믹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유감스럽지만 그들이 바로 이 반군 세력에 동참하는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다른 기관들의 그 전략 문건을 보면 이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버넌스 분야에서 다뤄야 하는 목표들인데 사실 코이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글로벌 챌린지를 고려해서 코이카는 다음과 같이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근데 아직은 초안 상태이고 오늘 논의되는 결과를 반영해서 더 많은 얘기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중장기 전략으로 앞으로 5년 동안 핵심 4대 필라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3가지, 동그라미 안에 있는 3가지가 바로 SDG Goal 16에서 얘기하고 있는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서 행정부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정치 행정 체제의 책임성을 향상하는 것, 그리고 법제도의 포용성을 향상하는 것, 이 3가지로 설정을 하였고, 그리고 이 밑에 보이는 것이 이제 단지 이걸 거버넌스를 섹터로 볼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거버넌스를 주류화하는 그 메인스트리밍 거버넌스를 4번째 필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하위 목표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SDG 목표에 대해서도 제가 옆에 이렇게 연계되는 목표를 다 적었지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필라로는 개발도상국 행정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코이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전자정부인데 이 구축을 통해서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그 첫 번째 하위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조세행정 현대화로 조세 역량을 강화하는 게 2번째 하위 목표가 되고 그리고 기존엔 저희가 지난 1기 전략에서는 그냥 브로드하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걸 지원해 준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금융, 무역, 산업 정책과 같이 이렇게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으로 공무원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4번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사실 다른 많은 기관들은 이 거버넌스 분야에서 가장 핵심이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저희 코이카의 그 원조 규모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선거 제도를 현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할 수 있고 지금 그런 프로그램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그 감사 역량을 강화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할 예정이고 끝으로 이 모든 서비스의 딜리버리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지방행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더욱더 노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3번째 필라는 그 법제도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인데
그것의 하위 목표 첫 번째로는 사법 부문의 인적 제도적 역량을 강화해서 법치주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SDG에서 가장 강조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취약계층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취약계층이 개발 원조 사업에서조차 소외될 위험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3대 권리인 인권, 시민권,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것 또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분야에서 단지 이 거버넌스 섹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수원국 시스템을 이용한 원조, 예를 들면 예산 지원을 하는 원조를 통해서 그 나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전략을 수립하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많은 선진기관들, 국제기구들에서 이 거버넌스 관련 프로젝트, 그러니까 거버넌스 themed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거버넌스를 섹터로 보는 사업보다 거버넌스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추세가 다 모든 기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거버넌스 원칙을 반영하여 수원국의 제도 운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많은 전략에 과연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내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 AHP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필라 중에 전문가분들, 내외부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바로 행정부의 효과성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세부 프로그램 중에서도 뭐 공무원 인적 자원 역량 강화, 그리고 전자정부 구축, 지방행정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아직 다른 아까 이사님께서 다른 5대 그 SDG 플래그십 프로그램은 이미 확정되어서 준비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공행정 분야는 지금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칭 명칭을 붙여보자면 효과적인 정부와 함께 포용적인 성장을 하는 Inclusive Growth with Effective Government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조사에서 AHP 조사에서 1위로 나온 그 공무원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인적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 그것이 프로그램의 한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한국 코이카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전자정부 부문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끝에 이 두 가지는 SDG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세행정 현대화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 주는 문제, 그리고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그런 전략들을 수립을 지원하는 것들이 플래그십 프로그램의 핵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지금 월드뱅크에서 저희 나라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에 흥미를 보이고 케이스 스터디를 지난 1년 동안 진행을 했고 12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DG 이행을 위해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디스 텍스 이니셔티브나 미국 주도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오픈 거버먼트 파트너십 같은 것, 저희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저희가 기여하는 것이 또 SDG 플래그십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코이카가 나름 그 거버넌스 분야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죠. 하여튼 뭐 우리 또 외부 전문가님들의 더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은 우리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의 그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코이카가 앞으로 이 공공행정 혹은 뭐 거버넌스 분야에서 세계 그 디벨롭먼트 커뮤니티를 선도하는 그런 공여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그 준비됐던 초안의 그 전략 문서를 읽고 또 제 나름대로 이 거버넌스 분야에 대해서 특히 SDG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코멘트 혹은 디스커션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그걸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맥락은 지금까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MDG에서 이제 앞으로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로 전 세계가 개발 목표의 대전환을 지금 맞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SDG의 기본적인 그런 레셔널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G는 17개의 구체적인 개발 목표가 있고 또 향후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인디케이터와 또 세부 목표가 나오겠지만은 대체적으로 5개의 그룹의 목표가 설정이 돼 있고 또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원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기본적인 목표를 묶어주는 원칙을 보면은 먼저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MDG에서도 주석적으로 강조했던 휴먼 디벨롭먼트를 강조하는 그런 목표들이 하나 그룹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셔널은 지구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개발이긴 하지만 그 수단으로서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SDG의 차별성이 나오는데요. SDG는 그 이전에 발전만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형평성, 그래서 모두에게 그 발전의 효과가 동등하게 돌아가고 그걸 통해서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인 정의를 구현한다. 그래서 그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정제도의 완비를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MDG하고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SDG는 정부가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시민들 또 비즈니스 또 개발도상국 공여국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그룹에 대한 목표를 17개로 이제 나누었는데 또 하나 강조해야 될 것이 유니버설 보편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의 문제는 MDG에서는 주로 그 대상이 개발도상국의 사람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개발 목표를 세웠다면 SDG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환경 오염이 있을 때 한국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강조해야 될 점은 빈곤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살든 인도네시아에 살든 한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모두가 빈곤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빈곤과 같은 문제도 이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가 다 함께 풀어야 하고 자기 자신들의 문제라고 하는 이런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DG는 MDG가 8개 목표를 세웠다면 SDG는 17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의 그룹으로 다시 나누어질 수가 있고 그걸 다시 17개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MDG와 SDG의 차이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빈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MDG에서 공통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 10번째를 보면은 불평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 16번을 보면은 평화와 정의 그리고 강건한 제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골 16번은 목표 16번은 그 자체로서도 목표이지만 나머지 17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다. 수단과 목표를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SDG에서 그 자체의 목적이고 또 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SDG가
MDG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빈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불평등, 인권, 평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조의 차이점에 있어서 가버넌스 분야가 MDG에 있어서 SDG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발표에서도 얘기가 됐었지만은 MDG에 있어서도 사실은 2005년 정도를 넘어가면서 처음에 MDG가 나올 때는 거버넌스에 대한 강조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이제 2005년 정도 넘어가면서 굿 가버넌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거버넌스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SDG는 그 가버넌스에 대한 강조의 정도도 다르지만은 또 전략적인 의미도 좀 차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엊그저께 일입니다만은 파리의 테러가 발생을 했고 이런 파리의 테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테러를 자행한 그런 범죄자들, 테러 집단을 체포하고 또 그에 대한 응징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이 테러를 합리화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취약 국가들의 문제 또 특히 유럽이나 이런 다양한 선진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배제 혹은 사회적 차별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 취약 국가에서의 여러 가지 혼란의 문제가 결국 테러 집단의 온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국제적으로 원인이 무엇인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개발 협력 빈곤뿐만 아니라 이 공여 국가의 안전이라든지 또 세계가 또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다뤄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혼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더 적절한 것을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MDG를 추진함에 있어서 월드뱅크나 또 다양한 공여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굿 가버넌스를 강조를 해서 정부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과적이어야 하고 또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굿 가버넌스라고 하는 논리를 통해서 정책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됐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또 저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해봤지만은 그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유익했는지 아닌지 또 어디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어디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은 이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또 국가적인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서 좀 더 거버넌스를 스페시픽하게 그 맥락에 적용하고 타당성 있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을 학문적으로나 개념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공공행위자가 수행하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전에는 행정이다 혹은 정책이다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서의 중요한 차이는 이 거버넌스에서는 국가나 공공 부분만이 공공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이라든지 NGO라든지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얽혀가면서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는 과거의 행정이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렇게 정의한 개념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하게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해야 된다라든지 거버넌스 체제를 수립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어떤 의미였냐면 콜라보라티브 가버넌스 혹은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해야 된다. 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노력하고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런 콜라보라티브 가버넌스나 네트워크 가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효과적인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행정체제가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는 나라에서 가능한 것이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콜라보라티브 가버넌스, 네트워크 가버넌스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라든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콜라보라티브 가버넌스,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연결을 했을 때는 이게 커럽션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거버넌스는 우리가 콜라보라티브로 가기 전에 이 콜라보라티브 가버넌스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그 이상적인 바람직한 거버넌스로 가기 전에 필요한 선행 조건들을 구축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행정, 사법, 조세 등 이런 공공행정에 필요한 제도 구축 사업에 좀 더 강조를 해서 거버넌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버넌스를 좀 더 스페시픽하고 맥락에 그런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페시픽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강조해야 할 점은 개발도상국들도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95개, 98개의 개발도상국을 얘기한다 그러면 한 30에서 40개의 국가들은 뭐 프레자일 스테이트에도 속할 수도 있고 혹은 리스트 디벨롭 컨트리에도 속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있는가 하면 상위에 있는 30에서 40개의 국가는 미들 인컴 디벨로핑 컨트리다. 이렇게 또 개발도상국도 우리가 나누어서 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들 앤 로우 인컴 디벨로핑 컨트리에 있어서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거버넌스의 문제는 이들 국가가 기본적인 행정체제는 구축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구축돼 있는 행정체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운영의 노하우 또 어떤 그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누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부패라든지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의 과제를 우리가 거버넌스 전략적 과제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트 디벨롭드 컨트리 혹은 문제가 되고 있는 취약 국가 혹은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국가는 기본적인 국가 행정 체제가 부재하고 있다. 혹은 이 체제들이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들에 있어서의 거버넌스 전략은 평화 구축이라든지 혹은 국가 체제의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국가에서의 거버넌스의
문제는 정말 이런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국민들을 착취한다든지 오히려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문제로 갈 수도 있고, 또 미래 발전을 위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코이카가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번 좀 실험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취약국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의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 지원 프로그램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었지만은 조세라든지 또 취약국가에게 특히 많은 이런 미네랄 개발에 있어서의 재원 확보를 국가 발전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거버넌스 분야에서 강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들에 있어서 이제 그 제가 받은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한국이 특히 코이카가 거버넌스 분야를 좀 더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의미와 과제를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한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전략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뭐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특히 발전 행정을 통한 경제 발전, 사회 발전을 이루었고 그것이 여전히 생생한 그런 경험과 노하우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우위를 활용을 할 때 어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산 분야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굉장히 그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특히 아까 AHP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도출해낸 그런 전략적 정책에 있어서 행정의 효과성 부분이라든지 지방 행정 체제 구축, 사법적 포용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공공행정 분야에서 전자정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개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또 이런 다양한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더 첨언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크에 가입해서 그런 어떤 그 공여국, 공식적인 공여국으로 이제 3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 내 개발도상국에 대한 리서치 베이스드, 에버던스 베이스드 된 역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행정에 대해서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의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 한국의 경험에 기초한 것을 넘어서서 그걸 기본으로 하되 예를 들면 해당 개발도상 국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리서치와 에버던스 베이스로 된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축적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코이카가 저는 이 역량 있는 젊은 국제 협력 전문가들을 거버넌스 분야에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협력 생태계 구축 우리 내부에서 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AH 분석에 대해서는 저도 뭐 거의 100%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말씀 안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인적 역량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넘버 1 사업으로 됐는데 저는 이것을 연수 사업을 넘어서서 아까 이제 우리 내부의 역량을 구축해서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한국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문제를 보니까 이게 답이다 라고 하는 온도잡 프로블럼 솔빙의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지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이 SDG가 지속이 되고 또 향후 5년 또 10년 사이에서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서 우리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개발 결과를 창출하는 협력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서 또 직업훈련을 통해서 거기서 훈련생을 졸업시키는 이런 결과를 지향하는 사업도 했었지만은 이 거버넌스 사업에 있어서는 거버넌스가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발 파트너들의 행정 역량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또 우리 이제 행정자치부의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한국이 또 이 행정 개혁에 있어서는 전문 아닙니까? 너무 많이 해서 탈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행정 개혁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개발도상국 행정 체제가 이제는 지속적이고 자생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빈곤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 우리 한국의 개발 협력에 있어서의 생태계 구축, SDG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코이카가 좀 더 많이 그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그 행정자치부의 김현중 과장님으로부터 효과적인 SDG 위한 공공행정 분야 방향에 대해서 좀 듣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헌준입니다. 항상 뛰어난 발표자들 두 분이 지나간 다음에 세 번째로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시던 말씀을 제가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김인 이사님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걸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은주 전문가님께서 발표하신 공공행정이란 게 발표 내용이 상당히 저하고 많이 공감이 됐었고요. 어떻게 본다면 공공행정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적 시각에서 저희 행자부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행정한류라는 것이 상당히 새로운 용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국제행정협력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행정한류라고 표현을 했는데, 행정한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한류와 국제협력 ODA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행자부 역할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행정관리의 현황과 개선 방향, 그다음에 저희 부가 하고 있는 행정관리 확산에 대한 추진 계획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SDG를 위한 공공행정이 발전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한류라는 말을 저희가 썼는데요. 그것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단계에 있어서 국가 발전에 어떻게 본다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우수 사례들을 저희는 행정한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어떤 국가 발전에 있어서의 어떤 사례들, 어떤 전략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세계에 먹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에 식민지를 거쳤었고, 동시에 전쟁도 겪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서 발전된 어떤 개도국이 상당히 선호하는 발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최빈국부터 그다음에 less developed country, middle income country에서 오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의 모델을
저희가 주는 대로 있는 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만은 뭐 전자정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플래그십 중에서 두 번째가 전자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최빈국 경우에는 전화 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전자정부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제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 행정한류의 세계 확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건 꼭 저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SDG의 근본 정신인 온 세계 전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에 기여하는 좋은 툴 중에 하나가 저희는 공공행정 분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 수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발전의 추진 동력이었던 행정 분야, 공공행정 분야의 발전 경험, 현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것만 주는 게 아니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가 행정한류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곧 신홍익 인간의 어떤 이념이 아니겠는가라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 이게 꼭 행정한류는 꼭 개도국만 대상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비개도국 및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선진국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개도국에서는 저희 과거 사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공유의 내용이 되겠죠. 뭐 관련 기관은 뭐 전 부처도 해당이 되고요. 전담 기관은 저희가 외교부 코이카 중요한 그 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자부는 갑자기 근데 왜 행정한류란 말을 행자부에서 쓰기 시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 추진 홍보의 업무 그다음에 뭐 밑에 저 굵은 글씨로 써 있는 수출 모델 연구, 개발 연구, 보급 이런 것들이 저희 행자부의 고유 기능으로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전 부처의 행정한류를 뭐 총괄 조정까지는 아니고요. 지원을 하고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금액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한 예산이 작년보다 550% 증액을 해서 국회에서 계속 타겟이 돼서 깎이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익 집단, 다양한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나라마다 다른데 되게 협력 국가들은 요청하는 것들이 이제 좀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은 행정관리와 관련돼서 되게 보면은 그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만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식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나라 요청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부처 1대1의 어떤 그 경험 전수가 아닌 여러 부처가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저희는 그걸 창조 융합형 행정한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공행정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이 사실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행정관리 관련돼 갖고 다부처 연계가 필요한데 누가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조실 아시다시피 다 상당히 바쁘거든요. 이 디테일한 것까지는 못 챙깁니다. 그리고 코이카 역시 그 원조 전문 기관이지 공공행정 전문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이런 공공행정 분야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법, 제도, 그다음에 정책 운영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거를 패키지를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가 뭐 자매결연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개도국에 지원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중구난방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중복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의 그런 기능을 두고 현재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글자가 많아 죄송합니다만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행정한류 결과적인 현황의 문제는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부처 간 1대1의 어떤 그 협력 업무를 주로 합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 봤을 때는 저희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항상 1대1을 항상 먼저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전자정부가 어느 부처에는 정통부, 어느 부처에는 행자부, 뭐 아니면 내무부 다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하고 우리 행자부가 일을 할 때 이게 하나가 아닌 여러 부처가 연관되거든요. 행자부의 업무를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기관을 연계시켜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기관 간 1대1 그다음에 국제기구와 다자협력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협력 채널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중앙행정기관과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행정의 총괄 지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좀 10분 활용해서 저희 타 부처까지도 연계시켜서 저희가 일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자 중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수 사업이 뭐 3년간 뭐 169개가 있는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개도국 대상으로 현재 229개 기관에서 연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 공무원 대상 연수 사업을 한 80개 과정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스스로도 프로그램을 짤 때 제가 줄 수 있는 것, 제 머릿속에 상상해서만 짜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밖에서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나 커리큘럼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찌 본다면 새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새마을을 어떻게 보면 지역 개발 운동, 농촌 개발 운동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새마을을 얘기했을 땐 뭐 근면, 자조, 협동, 뭐 자립 이런 것들이 사실 정신 개조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을 농촌 운동이나 지역 개발 운동으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그 제약상이 많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상한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럼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경험을 그대로 전달해서는 안 되고 그 나라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적합하게 변형을 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좀 바꿔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짜고 연수 사업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지자체 마찬가지로 아까 분절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효과성을 좀 높여야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내용들을 호프라고 담아봤습니다. 요즘 이렇게 앞자리 짜가지고 뭔가 단어를 만드는 게 유행이어서 저희도 허브 역할과 상품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과 역량 증진의 행자부가 역할을 앞으로 하자. 단독이 아닌 같이.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공행정 관련돼 갖고 저희 협의체 구성해서 소속기관, 산하기관까지도 저희 네트워크 안에 잡아넣어서 이제 함께 지원할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이카도 그 중요한 파트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공공행정에 있어서 설득하기 가장 좋은 거는 정부와 정부 간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서 그 대륙별 현재 그 행정장관 회의를 해오고 있고 후속 사업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이 후속 사업은 경우에 따라서 UNDP와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코이카의 2017년, 2016년 사업에 저희가 또 태워서 딥 사업으로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 개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부처가 연계되고 그 법제도가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그 행정관리 컨텐츠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공직윤리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권익위원회 뭐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패방지위원회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관련된 법제도는 저희 인사처가 관리하고 있는 뭐 관련 법, 그다음에 감사원법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연구해서 융합형 컨텐츠를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과정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와 있는 그 공무원들, 그 개도국 출신 공무원들과 좀 미팅을 현재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미진했고요. 저희가 내일 모레 개도국 연수와 있는 공무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만남이 양평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과 공무원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경험들이 좀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컨설팅인데요. 이 컨설팅이 좀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그 교수님께서 권 교수님께서 그 해당 개도국에 대해서 리서치 앤 에비던스 베이스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자료가 굉장히 좋은데 그 자료를 줘봐야 거기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적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되 우리가 해주는 컨설팅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쪽 개도국 뭐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뭐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하고 캄보디아를 하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캄보디아 공무원들이 딱 뒤에 앉아가지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해줄 경우하고, 거기 공무원을 같이 컨설팅에 참여시켜가지고 같이 컨설턴트로서 참여시켜서 컨설팅하는 거하고 결과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적용 가능, 어플리커블한 그 아웃풋이 나와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쪽 공무원은 씹백하고 딱 있고 저희가 앉아갖고 박사님들 가가지고, 특히 죄송합니다만 이제 교수님이나 연구원님들이 가서 하실 경우에는 공무원 내부, 정부 내부의 현장 상황이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상 그걸 가지고 하려면은 깝깝한 거예요, 그 사람들 시각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한 것은 뭐냐면, 공무원, 양쪽 국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컨설팅이 효과성이 높다, 그리고 적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희는 판단하에서 지금 저희 부에서는 1년에 2건씩 현재 2개 국가씩 해갖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좀 확대할 것이고요. 이 컨설팅에 대해서, 컨설팅 결과에 대한 후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자부가 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 기관, 저희 그 코이카 ODA 사업 등과 연계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효과성이 좀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역량 개발인데, 행정관리 역량 증진인데, 내부적으로는 저희 행자부 내에 전 현직 공무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그 전문가 풀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점은 이 전문가 분들께서, 전 현직 공무원들께서 영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의 어떤 랭귀지 베리어가 있어가지고 항상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든다면은 월드 프렌드 코리아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월드 프렌드 코리아에서 컨설팅 기법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계속 얘기를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전현직 공무원 1명, 컨설턴트 1명, 그 다음에 월드 프렌드 코리아의 언어가 가능한 젊은 친구들 컨설턴트로 해가지고요. 이 3명을 묶을 경우에 시너지가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젊은 층, 그러니까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젊은 층에서는 그 공무원을 통해 갖고 행정 경험을 간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또 컨설턴트 역시 마찬가지. 결국 한 사람의 전현직 공무원, 그 정책 수립과 집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역량을 전수시킬 수가 있고, 그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현지에 가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공공행정 전문가 해외 파견을 저희는 요번에 그 월드 프렌드 코리아 프로그램과 묶어가지고, 저희 코이카에서 수요가 발굴이 되면,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코이카에서 수요가 발굴이 되면은, 코이카는 우리 정부 내의 접근성에 제한이 저희는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혁신처와 묶어서 어떤 식으로 제도화시킬 것이냐, 누구를 보낼 것이냐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보내는 어떤 그런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효과적인 SDG를 위해서 공공행정 분야 어떻게 우리 함께 일했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말씀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이게 뭐 꼭 개도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선진국만의 어떤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타 정부와 모든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 공유,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행정 분야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행정 분야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체가 목적이자 수단이다라는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진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건 뭐 전 어떤 민간이라든지 민간 기업, 정부, 공공기관, 뭐 원조기관 모든 분야의 어떤 역량이 좀 함께 어우러져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뭐 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이제 에비던스인데, 현재 저희는 정부 대 정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한인리 그 공공행정 그 관련 MOU를 하나 맺어가지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혁신지수, 교수님 딱 말씀하셨던 그 정부혁신지수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자료된 걸 던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던진 자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혁신 지수가 한 300가지가 되는데 300가지가 전부 다 그 나라에 갔을 때 적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보화말 역시 컨설팅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건 지금 코이카에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그 대구에서 열리는 새마을 그 세계 새마을 지도자 대회 거기에서 아마 저희 장관님하고 인도네시아 장관님하고 한번 얘기가 되고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정부가 할 일과 원조기관이 할 일, 또 국제기구가 할 일이 따로따로 다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물처럼 엮일 필요가 있는 게 이 시너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저희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IDB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IDB에 출연한 지식협력 기금을 활용해서 중남미 지역 컨설팅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기구 UNDP라든지 IDB와 함께 공동 협력 사업을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코이카 우리가 한 사업을 우리만 끝낼 것이 아니고 코이카와 국제기구가 같이 시엠리스하게 연계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가 끼어야 됩니다. 공공행정에 있어서 물론 뭐 훌륭하신 교수님 많이 계십니다만은 또 박사님들 계시고 연구원들 많이 계시지만은 실제로 그 체험한 정책을 체험하고 집행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와닿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연계 사업은 아까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자문단 선발 및 파견에서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역시 비슷한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공공행정 분야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행자부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함께 코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용 과장님. 그 두 분의 한 분의 그 코이카 전문가와 두 분의 외부 인사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한 10분 가량 플로어에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본인 소개와 함께 그 연사를 좀 설명하실 분을 지정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전우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권혁주 교수님과 김원준 과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거버넌스에 있어서 그 부패 방지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제도 구축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SDG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선진국들이 자기 나라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ODA 원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2013년에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턴시에서 조사를 한 바 우리나라가 아시아 선진국 중에 부정부패 지수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제도 구축 그런 거버넌스를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부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행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또 세 분 정도 질문을 같이 받고요. 또 답변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퇴임을 한 사람입니다. 이찬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를 듣고 보니까 좀 같은 맥락인데 좀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특히나 이제 김원준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붙일 수도 있는데 행정 한류라는 말을 상당히 위험한 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대부분 한국의 발전 경험이 하나의 모델이다. 그걸 전수하면 된다. 이거는 MDG 때는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ST 때는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의문이 드는 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발전 경험한 게 그대로 다른 나라에 전수돼서 성공한 사례는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 역사와 문화, 교육 전혀 다릅니다. 우리 발전 경험이 모델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 나라와 공유하는 그런 활동을 더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먼저 아까 권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생태계를 구축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가를 양성한다든가 또는 그런 데 대한 경험자들을 저기에서 우선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점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그래서 개도국 사람들하고 서로 그 공유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점도 있지만 우리도 미진한 점이 있었다. 아까 얘기했던 부패지수 같은 건 우리도 이런 여기까지 왔지만은 과거 이런 부패 이런 거를 문제가 돼가지고 구조 개혁도 하고 뭐 했던 그런 거를 공유하면서 아까 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컨설팅해서 직접 그들이 참여하고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어떤 그 대안을 제시했을 때 효과성이라든가 적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하는 걸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그 나라 환경, 그 나라의 그 뭐랄까 시스템 또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학교를 지어주는데 전기료가 없는데 수도세를 낼 수도 없는데 가서 수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전기 시설 다 해줬어요. 근데 전기 스위치가 안 올라갑니다. 왜? 전기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시설이 다 올스톱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그 나라의 눈높이, 그 나라의 역사, 문화, 환경, 교육 이런 거를 다 해서 우리가 좀 그 나라를 알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시도할 때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도 포럼인데 자료 하나도 안 뿌려놓고 다들 저것만 보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여기에 배우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순간에 어떻게 저걸 공유합니까? 정말 이런 발상을 쿠이카에서는 조금 좀 고민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그래야지 생태계가 구축되지. 여기서는 네 분의 전문가들만 서로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지 다 새로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 자료가 너무 없어요. 이런 데서 어떤 뭐가 나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라도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게 좀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져가고 그런 논리로 개도국도 이렇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져간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일방적으로 갖다가 집어넣으면요 반발돼요. 아까 좋은 얘기 앞에서 저 대안에서 얘기하는데 선거제도 같은 거 공정한 선거제도 아프리카 부족 국가에서 부족 시장들이 뭐 파워가 세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무슨 공정한 선거제도고 투표 시스템 구축한다는 거 이거는 그 옳은 좋아요. 그러나 실천 가능한 거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는가. 그래서 거버넌스 부분도 우리 발전 경험이 좋지만은 좀 더 이렇게 단계적인 접근. 아까 김은주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좀 더 그 단계별 로드맵을 좀 제시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1단계에서 앞으로 SDG 하려면은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에서 할 일과 2단계, 3단계. 그거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시행착오. 우리가 했던 그 단계에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 요 단계 접근, 2단계, 3단계. 자,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 거버넌스 분야의 어떤 그 로드맵, 단계별 로드맵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또 다른 분 한 분 더.
예. 예, 이번에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어드바이저로 가게 되는 김석이라고 합니다. 11월 30일 날 출국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돌을 맞아갖고 그 현 수원국에서 거부를 해서 현재 대기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 OD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현역으로 전역을 하고 거기 치안 공공행정에 이제 그 어드바이저를 가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서 개발 협력 포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쭉 보고 왔는데 이 가만히 이렇게 이 교육을 받거나 강의를 듣고 보면은 개발 협력 포럼의 어떤 그 아까 가버넌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스트래티지가 뭐 어디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뭐냐면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뭐 이런 부분이 모두가 합쳐서 이렇게 패키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수단에 코이카가 있어서 그 원조를 합니다. 근데 정작 필요한 것은 그 분쟁 국가인 남수단에 그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빈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한데 근데 또 우리 이 군사들은 이 병력들은 한비 부대로였고 남수단에 그 시골 꼴짝이 보루라는 곳에 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실제로 거둔 건 하나도 없고 옛날에 예를 들면은 제가 갔던 자이툰의 그 아르빌에 가서도 마찬가지 한 1조 정도의 그때 정부에서 그 엄청난 그 재원을 투자했는데 갖고 온 거는 기름 한 방울 갖고 오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나 하여튼 그 한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중동이면 중동 거기에 맞는 우리나라의 그 외교 전략이 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둬올 게 뭔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프리카에서 4,400억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빈곤이 해결됐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거죠. 각 국가마다 아까도 부족 말씀도 하시고 그 인프라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 속에서 그 속 안에서 SDG 그 새로 인디케이터인지 뭘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로드맵도 만드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버넌스의 어떤 전략적인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수님께서 제일 많이 시야를 갖고 계시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권혁주 교수님께서 첫 번째 그 거버넌스 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제도 구축을 위해서 이게 말이죠. 우리 회의 세션에 시간이 끝났던 그건데 일단 좀 한 5분만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 부패 방지를 위해서 그 고민하고 계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기준이 높지 않으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국이 그 부패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개발도상국의 부패 방지를 위한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또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부패 방지 대안이 뭔가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 어렵고 사실 또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반성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답을 드린다면 일단 한국이 부패 지수가 높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부패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뭐 아주 그 청렴한 국가에 비해서는 부패가 여러 가지 있다라는 점을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 부패 방지나 이런 지수는 사실은 익스펙테이션에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그 부패에 대한 청렴에 대한 기대성이 또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기대와 현실의 갭이 굉장히 크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그 급속히 변화하고 발전한 그런 우리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든 결과만 달성하면 된다 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결과주의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부패는 뭐 모든 문제가 그 이제 엇갈려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쉽지 않지만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부패가 중요한 것은 이게 제도화의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행정을 펼칠 때 제도화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부패입니다. 근데 이게 제도화가 되면은 부패라고 생각되는 거에 70%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제도화가 되면 예측 가능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 서비스를 하는데 제도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느 국민한테는 비용을 갖다가 뭐 1,000원을 부과하는데 어느 국민한테는 10,000원을 부과해서 그 중에 5,000원을 누가 부패로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공행정이라든지 퍼블릭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고 그래서 이게 8,000원이다, 7,000원이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가져가고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뭐 월급을 얼마 받고 이렇게 제도화가 됐을 때는 부패가 한 70%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행정의 정당성의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행정 체제나 그 정부의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엇갈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서 최소한 접근 가능하고 또 특히 이제 그 취약 국가들이 대부분 취약성에 빠지는 이유가 그런 그 오일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미네랄 리소스에 의해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문제, 그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부패하고 연결이 돼서 쉽지 않다는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해 주신 분 저한테 그 이제 수단 뭐 남수단 말씀도 해주시고 또 다른 경험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공적 원조가 다양한 부처 사이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가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진 않더라도 어떤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지 않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지적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래서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 한류를 통해서 뭐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각 부처마다 사업하는 것도 조화를 하고 사실은 그런 것에 이제 총괄을 이제 우리가 코이카가 해야 되겠죠. 그 무상 원조의 총괄 원조 기관으로서 이제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반성 중에 하나가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쪽 원조 기관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뭐 물을 깨끗이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또 다른 원조 기관에서는 산업을 일으키면서 공해 유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상호 모순되는 문제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지적과 반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원조를 하는 국가들에게 지적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범정부적 접근 또 정책 간의 일관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그 개발 협력에서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그 이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이 나눠서 다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행정한료의 어떤 그 문제점과 개념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그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김은주 전문가께서 실천 가능한 단계적 접근 그다음에 로드맵을 제시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코이카뿐만 아니라 코이카를 넘어선 것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예, 그 행정한류란 용어는 제가 아까도 제 발표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생소하고 내부적인 언어입니다. 그건 저희가 뭐 해외 나가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한류란 이 사실은 뭐 어떤 조직이나
정부 부처의 조직명을 지을 때는 뭐 한 개인이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모여서 짓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뭐 문화 한류, 뭐 싸이의 뭐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한류란 말이 아마 위에서 봤을 때는 좀 하나의 대한민국의 스탠다드를 통칭해서 한류라고 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공행정 분야에 있어서의 한류해서 행정한류란 말을 썼고요. 그거는 뭐 이 선생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위험한 어떤 그런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쓰는 용어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라의 발전 경험 그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발표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저희 경험 그대로 저희가 제공해 줘야 제공해 드려도 그쪽에서는 그거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회 문화적 그 환경을 고려해 종교적인 거라든지 그런 환경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그 나라에 맞는 형태로 가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양국 정부의 공무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잘한 것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잘못된 어떤 전략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까지도 솔직하게 저희는 보여주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게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아까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저한테도 여쭤보셨죠? 그 저기 부패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더 저한테는 민감한 게 부패란 용어고 저 스스로가 사실 그 부패 지수를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누가 부패한 거지 도대체? 나나 내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누구야? 하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부패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은 계층마다 다릅니다. 국내에서도 계층마다 다르고 지금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그 고민, 그 체감도와 제가 느끼는 체감도와 어떤 문제성은 더 심각할 수도 있고요. 다 다른데 개도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패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개도국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도국에서 대통령이나 장차관 레벨에서는 부패에 대한 청산의 의지 내지는 그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중하위직에서는 부패를 얘기하는 순간 자기는 밥벌이가 떨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그 나라 내에서도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저희는 뭐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한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에 대한 상당 부분은 제도입니다. 결국 법제도, 법에 의한 어떤 그 거버넌스가 이루어졌을 때 부패의 소지는 줄어든 건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개도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모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사례를 자기들이 모디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 역시도 그런 쪽에서 이해하시면은 뭐 굳이 저희가 무슨 홍보하고 다니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스스로 보고 찾아와서 배워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김원주 전문가님. 네, 끝으로 제가 그 실천 가능한 단계별 접근이 어떤 것인지 로드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권 교수님이 중간에서 발표하셨듯이 그 발전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발표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아직 저희가 그 전략을 작성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최빈국 저개발 국가에는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보장한다든지 공무원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든지 또 그 개도국에 있는 그러니까 최빈국에 있는 그 국민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시민권 문제를 보장해주는 문제 그리고 아까 그 탄자니아 가실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취약국에 있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뭐 이런 아까 저희가 10개로 제시한 그 목표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들 인컴 컨트리에서는 저희가 뭐 아프리카 국가의 그 선거 제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고 사실 미들 인컴 컨트리 이상의 그리고 특히 그 수원국에서 그 가장 복잡한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자정보를 저희가 최빈국에 수출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미들인컴 컨트리에 전자정보를 준다든지 그리고 부처를 개혁하는 정부 혁신 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 최근 그 CPS에 이런 걸 아예 요구를 했는데 인클루시브 그로스 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짜도록 그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 단계별로 따라서 좀 구분을 할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오늘 많이 의견 주신 게 아이디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모달리티가 있습니다. 원조 수단이 딥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있고 연수 사업이 있고 봉사단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 개발 단계별로 나눠서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략을 작성하면서 가장 목말랐던 부분이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선진국의 원조 기관들은 단순히 연수를 하는 것으로 그 공공 부문의 인적 역량을 강하지 않고 온더잡 트레이닝 그러니까 러닝 바이 두잉 가서 같이 근무를 해줍니다. 가서 같이 근무를 해주면서 국세청에서 2년 동안 근무를 같이 해주면서 조세 역량을 강화해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쪽을 불러와서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들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인사권을 모든 정부 부처의 인사권을 쥐고 계신 행정자치부에서 오셔서 인사 파견을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혁신적인 제도를 해주시면 인사권은 저희가 없고요. 인사권은 저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습니다. 네. 분리돼가 네, 그렇지.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제가 사실 오늘 그 행자부를 모신 이유도 그런 것 부분에서 저희 코이카가 할 수 없는 부분, 부처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같이 모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코이카가 SDG 목표를 개발 목표를 저희 코이카에 그 전략화하는데 오늘 그 아카데미아에서 한 분, 그다음에 실제 이 사업을 그 정부 차원에서 정부 개발 원조의 행정 분야를 이끄시는 행정자치부의 담당 과장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들었고요, 좋은 아이디어도 저희가 코이카가 얻었습니다. 사실 아까 그 질문하신 분들 중에 한국이 과연 이 부패, 우리도 부패 아직 척도가 지수가 높은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 그다음에 또 우리 이 선생님 교육개발원의 우리 이 선생님 얘기대로 또 이 부분을 좀 우리 거를 이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테일러메이드해서 현지 적응력을 높이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베트남에 여기 오기 전에 베트남 소장으로 한 3년 근무를 했었는데 베트남에는 저희가 지금 베트남의 사법연수를 개혁하는 프로그램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사법연수원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그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이 그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원조 달링을 했어요. 사실은 베트남에다가. 그러나 베트남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의 사법연수 제도를 도입을 희망을 하고 그것을 저희 서밋,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가 주석이 저희 나라 대통령한테 부탁해서 사법개혁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개도국은 아주 잘된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을 알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나라를 찾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반드시 부패 지수가 부패하지 않고 청렴한 나라라서 부패 방지 제도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도 그렇게 부패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국가 공기관 제도도 도입하고 나름대로 이런 공무원 제도도 확립하고 또 한국은 이제 베트남 개독에 가시면 여기 모든 사람이 알지만 대부분 생계형 부패예요. 그리고 또 축제형 부패도 있지만 생계형 부패가 메인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고민은 대한민국의 고민처럼 선진국이 얘기하는 얘기처럼 축제형 부패가 아니라 생계형 부패를 어떻게 하면 이게 선순환으로 구조로 집어넣느냐 하는 개혁을 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한국이 아주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이 공무원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구조를 개편해야겠다 하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호치민 정치 아카데미라는 곳하고 이런 정책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원조 모델리티 자체를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우리 행정학교 교수님들 두 분이 가서 강의를 하고 그분들의 책임자 공무원들을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고 또 세미나 같은 걸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한국에서는 전문가들을 교수님만 오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요구한 게 그래요. 차관급 이상을 지낸 공무원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도 다 알고 있대요. 어느 나라가 어떤 제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도 개선했던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고 또 반발을 어떻게 컨트롤을 했고 또 시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꿨나 그런 실무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이라든가 개도국의 요즘 뭐 교통 문제 심각하잖아요. 교통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가 그 간선 그 교통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잘했으니까 그걸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저기 엔지니어링 협회나 이런 대학 교수들이 가서 자기들 자랑 시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서는 그 서울 시민들의 불편한 것을 어떻게 그 뭐라고 하나 반대와 반이익을 어떻게 저기 설득해 가지고 그 제도를 도입했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 행정한류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너무 그 무리한 단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그 행정한류라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K-무브인데 우리가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더 K-무브를 더 먼저 부릅니다. 우리도 한때 뭐 J-무브도 얘기했었고 또 뭐 다른 나라 것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 단어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주제넘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한 당초 예정됐던 시간 배정된 시간보다 저희가 한 20분 정도 18분을 초과해서까지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그 참석해 주신 발표자 그다음에 그 플로의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